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도 첫 번째 시험이죠. 1월 31일 124회 전산회계 1급 가다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험 치셨던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가채점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는 어차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한번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는 김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빠르게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확정 답안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입력까지는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이만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입력은 확정 답안이 나오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면 그때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1번 같은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합계잔액 시선표죠. 합계잔액 시선표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맞지만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자, 우리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제 손자는 현주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주석이 아니라 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 재무제표가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 비유동자산이다 그러면 투유무기 4개가 있죠. 기는 기타, 비유동, 자산.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재고자산, 당좌자산 이 2가지는 유동자산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우리 1호 문제 풀다가 실무 프로그램 들어갈 수 있죠. 지금 124회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재무 상태표의 비유동 자산이다 라고 물었죠. 그러면 재무 상태표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 들어가고 기간은 그냥 12월로 조회를 할게요. 그럼 유동 자산에 당좌와 재고가 있다. 비유동 자산에는 투유, 무기 이렇게 4개가 있다. 그죠? 부채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고 그 다음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도 분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실무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반드시 맞추는 문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회계 순환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해야 되는 절차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최근에 좀 잘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최근에는 잘 안 나오다가 출제가 되어서 기억이 좀 안 나시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일단은 가장 나중에 수행해야 되는 절차는 4번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이고요.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얘들이 순서예요. 지금처럼 순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하겠죠? 회계 거래가 발생한다. 그럼 두 번째, 차대변 분개해야 되죠? 분개하고 나면 각 계정별로 총 계정 원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분개한 것을 총 계정 원장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게 전기거든요. 전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시산표를 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거쳐 주셔야 되는데 아직 수정 분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12월 31일 수정 분개, 결산 분개를 하고요. 결산 분개를 했기 때문에 또 차대변의 합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정 후에, 그죠? 수정이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마감을 할 건데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을 해요. 매출 원가 이러한 계정들이 있죠. 이자 수익 이러한 계정들을 먼저 각각 마감을 하고요. 비용도 마찬가지.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러한 것들 각각 다 마감을 시켜요. 자, 마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시킵니다. 집합 손익 계정은 비용과 수익 계정을 그냥 하나로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익은 수익끼리 모으고 비용은 비용끼리 모으고, 그러니까 얘들을 집합시켜요. 자, 집합시키면은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익 얼마, 비용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빼면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시킵니다. 자,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시키는 이유는 얘들을 마감시켜야 두 개를 빼서 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에 이익 잉여금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자본 계정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계정들은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보시면 돼요. 자, 불러오셔도 되고, 자, 이렇게 불러오셨을 때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어온 거, 단기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남은 거, 이익, 두 개 합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액 나오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를 법적으로 무조건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자, 그 다음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도 있고 사업확장 적립금도 있고 감채 적립금 이러한 것들이 있죠. 얘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적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적립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배당 있죠.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도 하고 주식 배당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적립하고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돼요. 그러니까 차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내년이 되었다, 차기가 되었다 그러면 차기 입장에서는 아까 이 금액이 이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주식 배당 있죠. 임의적립금 있었죠. 이익 준비금 있었고요. 자기 주식은 없습니다. 자, 자기 주식은 뭐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조정 쪽에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고 자산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용어의 정의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의 추정 판매 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추정 판매 금액에 판매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순실현 가능가치. 자,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 뺀다 그러면 순수한 금액이 남겠죠. 그래서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정상 조업도. 우리 조업도는 원가 회계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정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유지했을 때 평균적으로 뭐 한 100개 정도 만든다, 1000개 정도 만든다.
그 개수가 정상 조업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현행 대체 원가.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원재료를 매입했을 때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현행 대체 원가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단에 보시면 재고 자산을 현재 시점에 매입하거나 원재료면 매입해야겠죠. 상품 매입해야겠죠. 혹은 제품이면 만들어야겠죠.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할 때 얼마에 취득할 수 있느냐, 그 금액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자, 제조 간접 원가에 변동이 붙었죠. 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와 같은 제조 간접 원가를 변동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다 그러면 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들. 이 금액을 고정비라고 하고요. 공장의 임차료 같은 것들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풀기 어려웠을 것 같다 라고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단기 상품 입출 내역이다. 이동평균법에 따라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얘들 배우셨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은 뭐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접하지 못하셔서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풀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6번도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좀 보이고요.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파트이기 때문에 또 언제 출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6번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매입 단가가 바뀔 때마다 평균을 내주셔야 돼요. 볼게요. 1월 1일 기초재고 200개에 개당 150원. 그 다음에 매출 판매했어요. 150개 팔았고요. 개당 170원을 받고 팔았대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 100개 새로 매입했고 이때는 개당 120원. 그 다음 9월 1일 또 매출 판매했고요. 70개 팔았고 판매할 때 우리가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이 180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쭉 보시면 돼요. 날짜 순대로. 자, 기초재고 200개, 150개 팔았죠. 그럼 200개 중에 150개가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0개가 팔렸고요. 개당 150원이죠. 그죠? 이렇게 매출원가 구해주시면 돼요. 150개 곱하기 150원, 22,500원. 자, 그 다음에 9월 1일 단기 매출 70개 했죠. 그럼 70개가 팔리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50원이었다가 120원이 됐어요. 단가가 바뀌었죠. 그러면 매입 단가를 평균을 내주셔야 돼요. 자, 그럼 1월 1일 거 150개가 팔렸기 때문에 50개가 남아있는 상태에 개당 150원. 지금 평균 단가 구하는 거예요. 150원 더하기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개당 120원 평균을 내야 되니까 금액에다가 나누기 개수 몇 개예요? 2개 합치면 150개죠. 그러면 개당 평균 단가가 새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22,500원 더하기 2개 더해주시면은 12,000원 나누기 150개 그러면 230원. 계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50개 곱하기 150원 7,500원에 12,000원 나누기 150개 130원. 자, 그래서 앞으로는 130원이 단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할 때 70개 매출했죠. 70개에다가 이제 단가는 130원으로
평균 단가를 구했습니다. 그죠? 자, 70개 곱하기 130원, 9,100원이에요. 9,100원. 자, 매출 원가를 구해주셔야 되니까 두 개를 합쳐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우리 매출 원가는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의, 상품이니까 판매된 상품의 원가, 매입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31,6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당 150원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150개 곱하기 150원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단가가 바뀌었죠. 매입 단가가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계산하실 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난 이 세 개가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법까지 포함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 7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춰주셔야겠죠. 1번은 뭐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맞죠? 2번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단기 상환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맞고요. 회사가 사무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임차보증금. 자,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그죠? 비유동 자산입니다. 4번 거래처 납품 후 대금 미회수로 인한 부가세 예수금. 우리 부가세 예수금도 유동 부채입니다. 자, 7번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면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들어가 있죠. 미지급금도 있고요. 부가세 예수금도 있고요. 아까 나왔던 단기 차입금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면 임차보증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에도 임차보증금이 뭐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린다.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자주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되겠죠. 시험 칠 때에도 무조건 여기 들어오셔서 틀리지 않도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빼면은 단기순이익.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 들어오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의 구조, 손익계산서의 구조 미리 암기하셔라 라고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서류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업이익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찾으라고 했나요? 그러면 매출 원가라던가 판관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매출 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복리후생비 판관비고요. 감가상각비 판관비고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죠.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관비예요. 그러면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더하면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에 판관비 들어가고 매출원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중간에 계정 과목 아무거나 하나 딱 찍어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과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가 떠요. 컨트롤과 F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고 여기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검색을 하시면 영업의 비용 쪽에 분류가 되더라 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요. 외환 차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쭉 있고요. 기부금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겠죠. 기부금은 검색을 해볼게요. 자, 기부금 검색했더니 영업의 비용 쪽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도 마찬가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되고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9번은 원가 얘기입니다. 제조 원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고정 원가,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맞죠? 우리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렸을 때 고정 원가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총 원가. 근데 만약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였어요. 1번 맞죠? 그 다음에 변동 원가는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총 원가는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도 같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합니다.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 원가가 해당이 되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업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재료도 많이 사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3번 간접 원가는 개별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 원가고 배부를 통해 제품에 기속된다. 맞죠? 간접 원가, 추적할 수 없는 원가.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원가가 들어갔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인위적인 기준을 두고 배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직접 노무 원가는 고정 원가로 분류되고 조업도에 따라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고요.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 쪽에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이고요. 1시간에 100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시간에 100개. 자, 100개 만들려면 시급 10,000원. 자, 200개 만들려면은 2배나 들어가죠? 그럼 시급은 20,000원. 조업도에 따라서 직접 노무 원가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할 때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한 경우는 자, 우리 평균법은 뭐예요, 여러분? 기초가 있고요.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게 있죠. 기초는 전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전기 2월. 자, 평균법은 전기 2월 된 것도요. 단기에 착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두 번째로 단기에 착수된 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 차이는 뭐예요? 기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아예 없다 그러면 두 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기초 제공품 때문에 두 개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1번 찍고 바로바로 넘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원가회계에서 나는 계산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문제는 꼭 맞춰주셔야겠죠. 그 다음 11번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 작업 시간당 얼마인지 고르래요. 자, 그러면 T계정 그려서 실제, 예정, 그 다음에 과대, 과소. 자, 실제 발생액이 3,000만 원이래요. 3,000만 원. 그 다음에 실제 작업 시간 있고 제조 간접 원가 과소 배부액이 250. 그러면 과소 쪽에 250.
차대변 같아야 되죠? 그럼 예정은 얼마예요? 두 개 빼주면 되겠죠. 3천만 원 빼기 250만 원, 2,750만 원. 2,75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구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 쓸게요. 자,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예정 배부액은 2,750만 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정 배부율은 몰라요. 이걸 구해야 되고, 실제 조업도는 250시간. 그죠? 자, 그러면 2,750만 원 나누기 250시간 하면 예정 배부율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은 11만 원입니다. 시간당 11만 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실제 예정, 과대, 과소 이렇게 예정 구해주시고, 그 다음 예정 배부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다. 그 공식을 암기해서 숫자 하나씩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공원가 얼마인가? 자, 가공원가, 기초원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기초원가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자, 그럼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니까 간접적인 제조 경비, 재료비, 노무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직접 재료비 빼고 나머지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기초 원가를 구해라 그러면 얘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죠.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부가가치 세법이에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1번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요. 우리 담보 제공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 제품의 인도 대가로서 차량 등을 인도받는 것. 자, 차량을 인도받았대요. 교환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세 납부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 상속세 납부를 위해 토지를 물납하는 것. 자, 이거를 조세 물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로 납부를 하겠대요. 이거를 조세 물납이라고 해요. 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뭐 토지나 건물을 납부한다. 이거는 부가세 매기지 않아요. 부가가치세까지 매긴다 그러면 지금 세금을 몇 번 납부하는 거예요? 2번 납부하는 거죠. 그죠? 상속세 납부도 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토지 넘기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고, 그럼 이중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4번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다. 자,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론 할 때 배우셨죠? 담보 제공. 그죠? 조세 물납, 포괄 양도, 사업의 포괄 양도,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그 다음에 수용. 자, 이렇게 크게는 4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4개 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묻죠. 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10%니까 240만 원이고 2년 24개월 할부로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공급 시기는 제품을 인도한 때죠. 그럼 인도했을 때 2,400만 원에 부가세 240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장기 할부 판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대가가 들어올 때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공급 시기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매달 10일 날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24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10만 원씩 대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매월 10일 날 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 이렇게 끊는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 일기 예정이죠. 그래서 일기 예정 때는 우리가 돈을 받은 3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돈을 이렇게 나눠서 늦게 받을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240만 원을 납부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따라서 대가가 들어올 때마다 공급 시기로 보고 부가세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1번. 간주임대료 발생분. 간주임대료, 이거 우리 계산해서 나온 식이죠. 보증금에 대해서 계산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없어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번.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접겠다, 폐업하겠다.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 물건들도 판매했다라고 보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폐업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요. 자, 3번. 사업상 무상 공급, 증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상으로 공짜로 증여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증빙 발급이 어렵습니다. 자, 4번. 구매 확인서에 대한 재화 공급. 자,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영세율이죠. 자, 이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어렵거나 풀기가 조금 힘들었겠다 싶은 거는 이제 3번이고요. 4번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그램 열어보면 되니까 이런 문제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 5번도 약간 풀기 어려웠을 것 같고 6번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풀기에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꼭 보충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암기까지 하시고 넘어가는 게 기출문제를 풀었다까지입니다. 아셨죠? 풀고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남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암기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또 실무시험으로 넘어갈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다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열어서 입력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기출문제 풀면서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시험 풀 때는 회사 이름, 본인 회사 이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매일매주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매출인지 매입인지 조금 덜 헷갈리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회계기간은 2025년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이고요. 124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그대로 쭉 등록을 하시면 되죠.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적요, 오타 없이 입력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시고요. 거래처와 금액이 맞는지 틀린 게 있다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지금 사무공간 확장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대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에 계약금으로 선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임차보증금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빌리면서 돈을 주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니까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회계 1급에서 계약금에 대한 분계가 좀 많이 나와요. 선급금, 반대는 선수금 이 두 가지 계정 과목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계약금 미리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 빼고 나머지 6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선급금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 적어주시고 선급금도요 먼저 지급한 금액이니까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거래처 코드 거는 거 깜빡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보통예금에다가 공간 플랜 거래처를 걸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헷갈리면 무조건 거래처 코드를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걸었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예금에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무조건 걸고 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계정 과목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어땠어요, 여러분? 2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달러가 나오면, 그죠? 환율이 여러 개 나오면 일단 조금 헷갈리고 당황하고 시작을 하니까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미 수출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즉시 전액 원화로 환전시켜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매출 당시, 자, 이거는 지금 저희가 회수한 거예요. 매출 당시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2만 달러, 계약일자, 선적일자 있죠. 우리는 선적일자 8월 20일 1,100원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2,200만 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8월 20일 날, 그죠? 그 다음에 8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돈을 받았으니까 자산 감소시켜주고 거래처 걸어주고요. 금액은 선적일 2,200만 원. 그 다음에 돈 받을 때 환율은 1,150원이죠. 50원이 상승했네요. 그죠? 환율 상승했죠.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해서 2,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100만 원 이득 봤죠? 자, 이 100만 원을 외환 차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요.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외화 환산 이익은 기말 평가할 때, 기말 수정 분계할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는 외화 환산 이익, 길잖아요. 긴 거는 기말에, 긴 계정 과목은 기말에 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적일에 환율을 매출 당시 공급 가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 환율과 저희가 돈 받은 날 8월 30일 환율 비교해서 그 차익만큼 외환 차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용직을 고용하고요. 30만 원 중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한 29만 7,3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일용직 급여는 잡급 계정을 사용할 것. 자, 그럼 잡급이고요. 제조니까 500번대로 잡아주고 지금 급여 지급하면서 고용보험료 금액 원천 징수했죠.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저희가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하면 예수금이고요. 반대로 돈을 받으면서 원천 징수를 당했다. 세금 떼었다. 그런 경우에는 선납세금 쓰셔야 돼요. 자, 특히 예수금이랑 선납세금 많이 헷갈려 하시죠? 얘들 개정 과목은 정말 자주 나와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수금과 선납세금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외상매입금 7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제품 매출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약소거금을 배서양도해서 지급했다. 자, 양도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냥 넘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외상매입금 갚았죠? 부채 감소, 주알이, 그 다음에 뭘로 갚았어요? 한울에게 받아두었던 바드러움으로 갚았죠? 바드러움 자산 감소시켜주고 이때 주의할 점. 누가 발급했어요? 한울이 발행했죠? 그래서 거래처는 한울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했다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은 거래처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바드러움의 거래처 걸어주실 때 한울의 약소거금이니까 한울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채무면제이익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이고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상환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장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 감소 거래처 걸고요. 자, 상환한 금액은 보통예금 적어주고 채무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채무 면제이익 회계 처리하는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무 면제이익 이러한 개정 과목 있죠.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개정 과목들. 이 개정 과목들은 뭐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 두셨다가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눈으로 딱 보시면 시험 칠 때 바로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 과목들은 잘 적어두고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자,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1,100주 한 주당 11,000원 두 개 곱해주시면 되고 액면가액은 보지 않아요. 자, 출제위원이 함정으로 출제한다 그러면 액면가액을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럼 지금 금액이 두 개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액면가액은 언제만 처리를 하냐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본금 개정 과목 쓸 때, 사채 개정 과목 쓸 때. 자, 자본금과 사채 얘들 두 개는 우리가 발행하는 주체일 때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쓰고 금액은 액면금액. 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발행할 때 사채라고 쓰고 금액은 액면금액. 그러니까 자본금과 사채 이 두 가지 개정 과목에만 액면금액을 쓰고 나머지 주식 우리가 구입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뭐 단기 매매 증권이든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증권들 있잖아요. 그때 액면가액이 같이 나오더라도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함정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개 곱해서 1,210만 원 적어주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죠. 자, 매입 비용 3만 원이 발생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네, 사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단서가 없더라도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액면가에 헷갈리게 넣어놓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여기에선 약간 난이도를 살짝 낮췄죠. 그죠? 자, 없더라도요, 무조건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회계 1급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당좌예금 2개 합치고요. 1213만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에는 일단 첫 번째, 증빙을 잘 보셔야 돼요. 증빙. 두 번째,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출인지 잘 봐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매입인지 매출인지까지도 잘 봐주셔야 돼요. 유형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자, 제품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유형은 11번 과세로 일단은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대금 중 1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다. 제품 판매하고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가 태성이었고요. AX전자에다가 매출을 했습니다. 자, 날짜, 공급가액 부가세, 현금 150, 외상은 290. 자, 그럼 입력을 하실 때 11번 과세 잡아주시고 공급가액 400에 부가세 40. 그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만약에 전자라는 글자가 없다면 전자에는 부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자니까 전자이어 처리, 분계는 혼합. 자, 대변은 자동으로 분계가 될 거고 외상 매출금 290, 현금 150. 자, 그 다음 8월 2일 공장이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 설치 완료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럼 이번에는 매입과세로 들어가야겠죠. 증빙 체크 잘 해주시고 대금 총액은 33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당일에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300만 원이죠. 10회에 걸쳐 매달 말일에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지금 돈을 지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계정 과목은 설비장치, 계정 과목 사용해 주시고 고정자산 등록은 하실 필요 없죠. 자, 그럼 51번 매입 과세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여체크 해주셔야 되고 전자 여체크 설비장치 300, 부가세 대급금 30 들어갔고요. 자, 나머지는 미지급금, 그 다음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뭔가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당장 지급한 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특히나 외상 매입금으로 분개하시면 안 되죠. 우리 외상 매입금은 언제 회계 처리 가능해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상거래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걸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했다.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마찬가지 걸어주시면 되겠고 반대로 우리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 상품을 매출했다, 제품을 매출했다,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만 걸어주셔야 돼요. 나머지 같은 경우, 지금처럼 설비장치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3번. 자, 운반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증빙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일단 현을 써놔요. 써놓고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있죠? 부가세 있으면 과세입니다. 현과. 수취했으니까 매입 현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비. 운반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운반비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한 번씩 판매 거래처에 홍보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가지고 판매가 나왔으니까 제품 매출로 하신다거나 홍보물이니까 광고 선전비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운반비를
왜 지급을 했는지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운반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61번 매입형과 공급가의 부가세 잡아주고 분계는 혼합하셔도 되고 현금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분계 유형 선택은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하단의 분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합으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하단의 분계만 잘 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들어왔고 운반비, 판관비 쪽으로 잡아주고 대변에는 현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일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현금으로 준 거죠. 카드 결제 아니죠, 여러분. 계좌 이체를 했다.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 라고 나왔을 때 분계를 현금이 아니라 뭐 보통 예금이라든지 당좌 예금으로 잘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계장치 수선비 66만 원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럼 일단은 신용카드니까 카죠. 카드니까. 그 다음 부가세 있죠. 카과. 그 다음에 결제했다. 우리가 매입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입 카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수선비. 제조 부분이니까 제조 쪽으로.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뭘로 하시면 돼요? 기계장치죠.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기계장치.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회계 1급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입카가 57번 카과. 분계, 카드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돼요. 수선비제 들어갔고 그 다음 미지급금에는 카드 걸어주셔야 돼요. 우리 카드사에다가 갚아야 되니까 우리 카드로 걸어주셔야 되고 미지급 비용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금에는 카드가 걸리도록 분계를 카드 하시거나 앞에 카가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력할 때 자동으로 딱 뜰 거예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미지급금으로 해야 될지 미지급 비용으로 해야 될지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지금 미지급금도 정답이고 미지급 비용도 정답이죠. 그래서 두 개 혼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할 때, 그러니까 기중 분계할 때 사용을 해주시고요.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결산 분계할 때 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분계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구매 확인서. 그 다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그러면 12번 영세죠. 매출 영세. 자, 그 다음 40%는 어음으로 받았고요. 그럼 받을 어음.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령했다.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자, 12번 영세. 공급가에 1,500만 원, 부가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전자니까 전자여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자, 40%는 받을 어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 영세율 구분 넣어주셔야겠죠.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니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불공이고요.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에 6개가 출제가 되는데 불공은 100%는 아닙니다만 불공은 좀 한 개라도 출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공 사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승용차를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근데 만약에 공제가 된다. 그러면 과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공제가 안 된다.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승용차고요. 배기량이 1457cc래요. 1000cc를 초과했죠. 그러면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0cc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경차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경자까지만. 자,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 54번 불공. 1,7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자, 그 다음에 전자죠. 전자여 체크, 분계는 혼합. 불공제 사유는 3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 부가세 매입이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6번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뜨지 않을 거예요. 뜨지 않고 부가세까지 다 합쳐서 차량 운반구의 매입 금액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부가세 따로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냥 차량 운반구 금액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분계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우리는 불공인지 아닌지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불공은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계산서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세금이 붙어 있는 계산서. 그러니까 그냥 계산서는 면세예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일단은 받고, 두 번째, 사유가 공제 못 받는 사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아무 회사나 들어온 겁니다. 자, 유형을 54번으로 잡고요. 하단에 불공제 사유가 있죠. 금액을 그냥 간단하게 아무거나 그냥 쭉 입력해 볼게요. 자, 불공제 사유 F2 해주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 아까 봤었죠. 전시시 초과하는 차량이다. 접대비와 관련이 있다. 면세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불공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서를 받았다.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요건에 부합을 해야 불공으로 넣을 수 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문제 4번은 확인해서 정정하는 문제인데 문제 4번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직원이 식사하고 법인 명의 하나카드로 결제한 55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 회식비로 판단해서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대요. 근데 해당 비용은 거래처와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대요. 자,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에 카가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공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셔야 돼요. 삭제. 첫 번째로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증빙이 카드였죠. 그죠? 자, 카드 결제했고 그 다음에 접대와 관련이 있어서 공제가 안 된다.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이건 언제만 된다 했어요? 그죠?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공 사유에 해당해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증빙에서 탈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하지 않고 어차피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그래서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니까 반감비,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도 정답입니다. 적어주고 카드사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입력을 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고
기업 업무 추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의 54번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수치를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보이고 2번 볼게요. 보통 예금 이자 150만 원을 자, 수령해서 법인 통장에 입금했대요. 담당자는 전액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자 소득세 공제한 후에 금액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자, 수정 전에는 보통 예금 150만 원, 이자 수익 1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근데 소득세 차감하고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 이자 수익은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근데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금을 은행에다가 원천 징수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세금을 납부했겠죠, 은행에다가. 그래서 선납세금 30만 원 잡아주고 그 다음 받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 할 때 예수금이랑 선납세금이랑 두 개 자주 나오고 두 개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금은 언제 썼어요?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그죠? 지급할 때 세금을 뗀 경우, 그죠? 이때 예수금. 선납세금은 반대겠죠. 돈을 수령할 때, 우리가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경우, 이게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돈을 수령하면서 세금 30만 원 떼였다. 세금 납부했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금은 부채고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보여요. 4번이 어려웠다라고 보이고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볼게요. 자, 결산 정리사항. 자, 결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이고 문제지만 그래도 결산 자체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결산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 중 또는 중상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특히 2번이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볼게요. 자, 임차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도고 임차료 48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결산, 정리분기하고 월할 계산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월 1일 날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480만 원. 그 다음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임차료는 비용인데 내년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비용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내년 비용을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는 분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80만 원 곱하기 12분의 내년은 9월 30일까지니까 9개월이겠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내년 비용인 선급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480만 원 나누기 12부터 하면 한 달에 40만 원 꼴이고 내년 9개월이니까 360만 원. 360만 원은 내년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잡아주고 임차료에 내년 비용까지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비용 감소, 임차료 판관비 360만 원 감소 시켜주셔야 되고 1번은 네, 어렵긴 하지만 자주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영업권에 대해서 상각을 해주셔야 되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우리가 이제 나누기 해주시면 되는데 정익법으로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취득을 했고 근데 10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월할 계산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누기 5년 해주고
나누기 5년 하면 1년치가 나오죠? 근데 저희는 12개월 중에 10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치만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직접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판관비로, 대변에는 영업권, 직접 상각법이죠. 직접적으로 자산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영업권으로 분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혹은 결산 자료 입력에 전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데이터가 맞진 않겠지만 들어가 볼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에서 영업권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업권이 없네요. 자, 만약에 감가상각비에 얘가 영업권이다 그러면 60만 원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전표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이 분개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겠다. 정답이고요. 또는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영업권에다가 600이네요. 600만 원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하겠다 라고 하셔도 정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둘 다 하시면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오답이 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 자, 이거는 굉장히 쉽죠. 자, 결산 자료 입력 또 들어가서 자, 기말 원재료인가요? 기말 원재료 금액 입력하고, 그 다음 기말 제공품 금액 입력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까지 입력을 하시고, 전표 추가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 시험을 치시다 보면 내가 전표 추가를 클릭했는지 그냥 금액만 넣고 나왔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클릭을 하셨을 텐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때부터 전표 추가를 했다면 기출문제에다가 F3 혹은 전표 추가, 전표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습관 들이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입력했다, 추가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F3, 내가 추가했다, 확실하게 했다 라는 거를 좀 남겨두시는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장부 조회 문제고요. 저희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어떤 경우에 어떤 장부를 봐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지금 희망 상사의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가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지 않고 거래처 원장 들어가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 원장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1월부터 3월 동안 발생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자, 지금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셔도 되죠.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데이터는 맞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죠. 영업의 비용 있죠. 여기에서 합계금액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들어가도 확인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고요. 발급 매수를 묻는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서 찾는 게 유리해요. 그죠? 부가가치 탭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고요. 들어가 주시고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몇 장인지가 나와요. 그죠? 매출 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그 몇 장인지 묻는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부 조회를 봤을 때에는 특히 뭐 까다롭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이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124회 전산회계 1급 가다반을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난이도는 그냥 평이하다라고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문제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은 내가 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부분은 꼭 맞추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에 꼭 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확정 답안이 뜨면 그때 확정 답안을 가지고 데이터 다운받아서 실무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풀이하는 것도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